72살. 그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양원 203호실에서 낡아빠진 목재 벤치 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던 그 순간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자식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아버지.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저는 은빛 요양원이라는 곳에 입소했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처럼 은빛이라기보다는 바래고 낡은 회색에 가까운 3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마저 세월에 발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왔습니다. 큰딸 민지, 막내 아들 준호. 둘 다 효자였습니다. 정말로요. 이건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이곳 정말 좋대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하고.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안도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걱정은 덜었다는 안도. 이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버지. 작년에 넘어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준호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우편 배달부가 발견해줬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직 무엇을 느끼고 싶으세요? 혼자가 외로우세요? 아니면 혼자여서 편하세요?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제 방은 203호였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수가 아니라 203호구나. 처음엔 그게 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번호가 되면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요양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전 10시 건강 체크, 정오 점심 식사, 오후 2시 자유시간, 오후 4시 산책 시간,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소등.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우리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방으로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제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 108호실의 박할아버지. 치매가 있으셔서 매일 아침 집에 가야 해라고 외치십니다. 간호사들이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옆방 205호실의 김할머니. 새 아들이 있지만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주차장을 바라봅니다. 112호실의 이 할아버지. 중풍으로 왼쪽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지합니다. 예전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제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 경희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다니. 의사는 간접 흡연이나 미세먼지 때문일 수 있다고 했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정확히 8개월하고 3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 제가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아내가 가늘게 웃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나 때린 것도 아니고 4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 고마웠어, 영수야.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혼자 살기엔 모든 공간이 너무 컸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부엌이 멀게 느껴졌고 안방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높게 느껴졌습니다. 밤은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불을 끄면 어둠만 남았습니다. TV를 켜면 사람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가 더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TV도 껐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인사. 네, 괜찮아라는 제 대답.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실 사고가 있었고 자식들은 제게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는 것과 요양원에서 죽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양원 생활 일주일째. 저는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의 강권 때문이었습니다. 영수 어르신, 계속 방에만 계시면 안 돼요. 햇빛도 쐬셔야 하고 다른 분들이랑 교류도 하셔야죠. 괜찮아요, 나는. 어르신, 이건 권유가 아니라 의료진의 권고예요.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30분은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해요. 결국 저는 복도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무 몇 그루와 꽃밭 그리고 낡은 나무 벤치 2개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쪽을 향한 벤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앉으면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그 햇빛 속에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더 늙지 않아도 되고, 더 아프지 않아도 되고, 더 외롭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저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회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제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요. 마치 제가 불편할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담장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그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가끔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떠났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또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왔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 신기하게도 혼자 있을 때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르고 있던 회색 스카프가 바람에 날려 벤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스카프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건네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녀도 동시에 스카프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너무 오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3호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아내가 떠난 뒤로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이 나이에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지 않으면 실망했고 앉으면 안도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나?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순이에요. 정씨 순할순. 아, 정순 씨. 제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불러봤습니다. 정순, 정순, 정순. 어르신 성함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수입니다. 이영수, 영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요. 203호가 아니라 영수라는 이름으로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에 한 문장씩 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기 새 보이세요? 저녁 식사는 맛있었어요? 짧은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군요. 아들이 둘 있는데 다들 바빠요. 외국에 살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캐나다, 작은아들은 호주. 그럼 연락은? 명절 때 전화로 인사하죠. 가끔 손주들 사진 보내주고. 정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다들 바쁘죠. 그래도 가끔 찾아와요. 우리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외롭고 가족은 있지만 혼자인 사람들. 아내분은 언제? 5년 전이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매일. 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픔보다 외로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정순 씨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맞아요. 슬픔은 언젠가 사라지는데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수 씨, 네, 매일 여기 나오세요? 네, 요즘은 저도요. 정순 씨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영수 씨가 있어서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벤치에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30년을 아이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인지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저축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재미없었겠어요. 정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안정적이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생활이 그랬죠. 매년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일정.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날 교실을 나설 땐 아쉽더라고요. 그럼 다시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아니요. 정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이에요? 왜요? 안 돼요? 정순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되죠. 충분히 되죠. 어느 날은 정순 씨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영수 씨, 시 좋아하세요? 글쎄요. 읽어본 지 오래됐네요. 그럼 제가 읽어줄게요. 정순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법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가요? 아니면 제 목소리요? 정순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둘 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아주 작고 조용하고 소박한 행복이지만 분명 행복이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월 말 딸 민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2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적응하셨어요? 응, 괜찮아.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들어오실 때보다 훨씬. 민지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잘 드시고? 응. 산책도 하시고? 매일 해. 정말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민지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매일 정원에서 어떤 할머니랑 같이 계신다고. 아, 그냥 같이 앉아 있을 뿐이야. 그냥? 민지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겼습니다. 응, 그냥.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뭘? 여기 요양원에 이상한 사람들 많대요. 특히 재산 노리는 사람들. 민지야, 그게 무슨. 제 말 들으세요, 아버지. 혹시 그 할머니가 뭐 부탁하면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돈 이야기 나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요양원 사기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요. 알겠죠? 며칠 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뭘? 요양원에서 누구 만난다면서요? 아, 그냥. 아버지, 보기 안 좋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성관계 맺는 거 주변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괜한 오해 사요. 오해라니 뭘? 그리고 재산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버지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그거 다 저랑 누나 몫인데. 준호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그 걱정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이제 아버지에겐 사랑이나 새로운 관계가 필요 없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안전하게, 우리 걱정 끼치지 않고 살다가 가시면 된다. 그런 전제. 그날 저녁 저는 결정했습니다. 정순 씨를 피하기로.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 벤치에 정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가끔 시계를 보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거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산책 시간을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정순 씨가 오지 않는 시간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 벤치를 떠올렸습니다. 정순 씨의 웃는 얼굴을, 부드러운 목소리를, 시를 읽어주던 모습을,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식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산책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영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돌아보고 싶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 잠깐만요. 정순 씨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요즘 안 보이셔서요. 아, 그게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요? 왜 피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눈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왜요?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자식분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정순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요양원에서 이상한 관계 맺지 말라고, 재산 노리는 사람 조심하라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 네. 전 영수 씨 재산에 관심 없어요. 알아요. 그냥 혼자가 외로워서 누군가랑 같이 앉아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정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외로움이, 슬픔이,
그리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한테도 이상해요. 정순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이런 마음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하는 게 이게 나이 들면 사라져야 하는 감정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영수 씨는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도 정순 씨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영수 씨, 정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식들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맞아.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면 거리를 두고 앉았고 다른 어르신들이 오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마치 몰래 연애하는 10대 학생들처럼 우습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뭐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죠? 정순 씨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4월 중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예쁘네요. 정순 씨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영수 씨, 저기 벚꽃나무 보이세요? 어디요? 저기 담장 너머. 아파트 단지 쪽. 정순 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벚꽃이 만개한 큰 나무가 보였습니다. 저거 보러 가고 싶네요.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간호사한테 말하면 되죠. 보호자 동의하면. 그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이 갈까요? 정순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네. 벚꽃 구경 가요. 우리 둘이. 정순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온갖 서류에 사인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외출하신다면서요? 응. 혼자요? 아니. 짧은 침묵. 그 할머니랑요? 응. 아버지. 민지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를 보니 다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정순 씨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흰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어때요? 정순 씨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예쁘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예뻐요. 예쁜데요. 진짜. 우리는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활짝 핀 벚꽃. 와, 정순 씨가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나무 아래에는 꽃잎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분홍빛 눈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영수 씨, 네. 이 순간 기억할게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때 정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정순 씨를 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벚꽃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두 사람, 요양원에서 온 두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다음 날, 간호사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 어르신,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정순 어르신이랑 외출하셨죠? 네. 앞으로는 그런 외출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다른 보호자분들이 불편해 하셔서요. 요양원에서 그런 관계가 좀 보기에 안 좋다고. 그런 관계라니 우리 그냥 산책했을 뿐인데요. 알아요, 어르신.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김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조심하시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그 할머니랑 관계 정리하시라고요. 뭐?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체면도 없이. 준호야, 아빠가 뭘 잘못했니? 잘못 안 하셨어요. 근데 보기 안 좋잖아요. 주변에서 수군대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아버지,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외로우시면 교회라도 다니세요. 취미 생활이라도 하시고. 왜 하필 여자예요? 그것도 요양원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만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순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 정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여기 분위기가 안 좋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그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요, 영수 씨.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싫어요. 정말. 근데 아들이 계속 전화하고 며느리도 뭐라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요? 다음 주.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 후회는 안 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만난 거, 이 시간들 다 좋았어요. 진짜로. 저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계인가 봐요. 정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세상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우리 운명인가 봐요. 그 일주일은 영원 같았고 동시에 찰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요. 영수 씨, 후회 안 해요? 저 만난 거 왜 후회해요? 자식들이랑 사이만 나빠졌잖아요. 그건 제 문제예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정순 씨 잘못 아니에요. 정순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 씨,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가 더 젊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때 만났다면 자식들도 없고 주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우리 둘이었다면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순 씨, 영수 씨도 저 좋아하죠? 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정순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영수 씨. 그게 우리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정순 씨의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순 씨가 짐을 싣고 간호사들과 인사하고 요양원을 나서는 모습을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더 힘들 테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203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저는 그 벤치에 앉습니다. 혼자서요. 햇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외롭습니다. 딸 민지가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해지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정순 씨를 만난 것, 사랑을 느낀 것, 고백한 것, 그 모든 것을요. 비록 끝은 슬펐지만 그 순간들은 진짜였으니까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의 걱정과 세상의 시선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따를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로 죽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죽는 거죠. 오늘도 저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정순 씨가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르니까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희망 하나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정순 씨가 떠난 뒤 석 달. 저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혼자 먹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뜹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저는 그 벤치에 앉습니다. 혼자서요. 간호사 김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어르신, 요즘 기운이 없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요? 식사량도 줄었고 표정도 괜찮다니까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김 선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시들어가고 매미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민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받으셨어요? 응. 괜찮으시대요? 응. 다행이네요. 근데 체중이 좀 줄었다던데. 괜찮아. 민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우울해 보여요.
그렇게 안 봐도 돼. 아버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머니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잊으세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알아. 새로운 취미 생활 찾아보는 게 어때요? 서예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됐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7월 초, 간호사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 어르신, 편지 왔어요. 편지? 요즘 누가 편지를 보냅니까? 김 선생이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푸른마을 요양원 정순 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편지지에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새 요양원에 잘 적응했어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방도 넓고 음식도 괜찮고 하지만 매일 영수 씨 생각을 해요. 오후 4시가 되면 그 벤치가 생각나요. 우리가 함께 앉아있던 그 자리.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던 그곳.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혹시 아직도 그 벤치에 앉아 계실까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아들한테 영수 씨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할 용기가, 나이가 들수록 용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하는 게 익숙해지는 걸까요? 영수 씨 행복하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정순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도 넘게. 다시 만나고 싶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만약 답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알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정순 씨께 편지 고맙습니다. 저도 매일 정순 씨 생각을 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서요. 정순 씨가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정순 씨 말이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용기가 사라져요. 포기하는 게 익숙해지고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니까 용기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정순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영수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일주일 뒤 정순 씨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 씨께 편지 받았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저도 영수 씨를 만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알면 또 화낼 거예요. 며느리는 더 싫어할 거고요. 영수 씨, 우리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더 큰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서로 좋아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지? 영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올림. 저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정순 씨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까지 속일 순 없습니다. 정순 씨,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푸른마을 요양원이 어디죠? 제가 갈게요. 영수 올림.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요양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하루 외출 신청하려고요. 어디 가시게요? 친구 만나러요. 보호자 동의는 받으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외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그리고 정순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순 씨께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요. 푸른마을 요양원 앞에서 만나요. 영수 올림.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셔츠, 다림질한 바지, 구두까지.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푸른마을 요양원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70 넘은 나이에 여자 만나러 가다니.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화낼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푸른마을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은빛 요양원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입구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요양원 문이 열리고 정순 씨가 나왔습니다. 연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흰색 가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네, 왔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어디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양원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연못이 있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죠? 저 가끔 여기 와요. 혼자서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수 씨, 네, 진짜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편지만 주고받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올까 말까? 그런데 왔어요. 네. 정순 씨 보고 싶었으니까요. 정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너무.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나이에 뭐 하는 거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정순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몰래 만나야 하나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정답이 뭔지 자식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또 말릴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정순 씨, 제가 정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정순 씨는 저랑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자식들이 뭐라 해도?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그럼 만나요. 계속.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정순 씨,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식들 눈치만 보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걸. 정순 씨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그들도 바빠요.
우리는 1년에 몇 번 보나요? 명절, 생일, 가끔 면회. 맞아요. 근데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영수 씨, 정순 씨도 같은 마음이면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그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당당하게, 솔직하게 살기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순 씨가 물었습니다. 일단, 자식들한테 말해야죠.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해야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자식들에게 말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나기로. 영수 씨, 만약 자식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만날 거예요. 제 마음은 안 변해요. 정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아니에요. 정순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꼭요. 정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지야, 시간 있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요양원으로 올 수 있어? 알았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 민지가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예감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앉아. 민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요? 응. 정순 씨. 아버지.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만 만나시라고. 알아. 근데 아빠는 계속 만날 거야. 왜요? 왜 그러세요? 좋아하니까.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민지야. 제가 민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나이가 뭐가 문제야? 70이 넘으면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체면? 세상 시선? 재산?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뭐가 걱정이야? 재산이에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그 할머니한테 빼앗길까봐 걱정돼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전부야? 그것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요. 요양원에서 아버지랑 그 할머니 만나는 거 다들 안돼요. 수군거린대요. 그래서 창피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안 그래요? 다들 수군거리는데? 저는 한참을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언제 죽을 것 같아? 뭐라고요? 아빠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르죠. 10년? 20년? 아빠는 10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해.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봤어. 아빠 몸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말 좀 들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민지야, 그게 아니야. 제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행복해. 정순 씨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해해? 하지만 재산 문제는, 재산은 너희 줄 거야. 다.
걱정 마. 진짜요? 응. 아빠는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정순 씨랑 시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이기적이었네요. 아니야. 넌 아빠 걱정해 준 거야.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잖아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괜찮아. 제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아빠 믿어줄 수 있어? 네. 노력할게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야, 누나한테 들었니? 네. 준호 생각은 어때? 짧은 침묵.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당연해. 근데 누나가 그러던데 아버지 재산은 저희한테 다 주신다고요? 응. 그럼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조심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요. 정순 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느낌으로 알아. 느낌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른이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준호야, 아빠도 어른이지만 사람이야. 감정이 있어. 알아요. 그래도 준호야, 아빠 믿어줘. 이번 한 번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정말 재산 문제 생기면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믿을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이틀 뒤 정순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 씨께 저도 아들들한테 말했어요. 예상대로 난리가 났어요. 큰아들은 전화로 1시간 동안 화를 냈고 작은아들은 비행기 표 끊어서 한국 온대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수 씨 말이 맞아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아들들은 결국 조건을 내걸었어요. 1. 재산 문제 일절 없을 거지. 결혼이나 동거는 절대 안 됨. 3.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것. 이 조건을 지키면 만나는 걸 인정해 준대요. 영수 씨는 어떠세요? 이 조건으로 괜찮으세요? 정순 올림. 저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정순 씨께 좋습니다. 그 조건 다 지킬게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정순 씨를 볼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재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도 자식들한테 다 주기로 했어요. 결혼이나 동거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저 정순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이번엔 어디가 좋을까요? 영수 올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7월 마지막 토요일.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영수 씨, 여기 좋네요. 그죠?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한 달이 너무 길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정순 씨 생각해요. 편지 쓸까요? 그럼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8월. 우리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정순 씨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갈 시간이 없었다고요. 영수 씨, 저 그림 보세요. 정순 씨가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 중 하나였습니다. 예쁘네요. 그죠? 평화로워 보여요.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는 게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처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네, 우리처럼. 세 번째 만남은 9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요. 높네요. 정순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영수 씨랑 같이 있으니까요.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겠죠.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각자 바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은 별로 안 하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정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니까요. 10월 네 번째 만남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순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넘어졌어요. 뭐라고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각해요? 골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 안 돼요. 아들들이 와 있어요. 영수 씨 오시면 또 문제 생겨요. 하지만 괜찮아요. 수술 잘 받고 회복하면 연락드릴게요. 정순 씨, 영수 씨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나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더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어르신 전화 오셨어요. 누구요? 정순 씨라고 하시는데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영수 씨, 정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지금 어디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회복이 더딘데요. 영수 씨,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고마워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수 씨 보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영수 씨, 네,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순 씨. 크리스마스 이브, 요양원 1층 로비에 작은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면회를 와서 즐거워하셨지만 저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오겠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쯤 간호사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제가요? 누가요?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하세요. 이상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안 온다고 했는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비 입구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정순 씨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정순 씨, 어떻게 깜짝 놀라셨죠?
정순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짧은 외출은 괜찮다고 해서요.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원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정순 씨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 벤치로요. 햇빛이 머무는 그 자리. 다리는 괜찮으세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영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그랬죠. 정순 씨 없이는. 정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많이 시켰죠? 아니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 손은 따뜻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요. 평생? 평생이요? 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같이 보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꼭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정순 씨는 재활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고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생겼습니다. 영수 씨, 제가 완전히 회복하면요. 네.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둘이 여행이요? 네. 제주도 같은데요. 며칠 묵으면서. 하지만 자식들이 설득할 거예요. 제대로. 정순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도 인생 즐길 권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가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2월. 정순 씨의 큰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 씨, 큰아들이 영수 씨 만나고 싶대요. 뭐라고요? 직접 얘기하고 싶대요. 같이 식사하자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경고하려고?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정순 씨와 그녀의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준영.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영입니다. 이영수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영수 어르신,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심하게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제 걱정만 했어요. 재산이니 체면이니.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쳤을 때 깨달았어요.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요. 준영아. 정순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에요. 준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수 어르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효도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했어요. 3박 4일. 두 분 다녀오세요. 이게 어머니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하셨어요. 이번엔 제대로 즐기고 오세요. 정순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저도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아빠 제주도 간다. 네. 누구랑요? 정순 씨랑.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뭐, 잘 다녀오시라고요. 정순 씨 아들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래, 네. 아버지 행복하시는 게 저도 좋아요. 진심이에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3월 중순, 우리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여행을 간 게 아내와도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못했었습니다. 영수 씨, 바다예요. 정순 씨가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어요. 정순 씨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영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이게 꿈만 같아요. 70이 넘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줄은. 저도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미소. 둘째 날,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정순 씨는 다리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중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요? 네. 영수 씨랑 같이 있으니까요. 셋째 날,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영수 씨,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정순 씨랑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하고요. 다른 거요. 책 읽고 싶어요. 정순 씨가 읽어주던 시집들이요. 그럼 같이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었어요? 이제 아들들도 허락했어요. 자주 만나도 된대요. 정말요? 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이번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고마워요. 이런 행복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미술관에서. 정순 씨는 완전히 회복했고 저는 예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실감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요양원 근처 작은 서점에 갔습니다. 영수 씨, 이 책 어때요? 정순 씨가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관한 수필집이래요. 재밌겠네요. 사서 같이 읽어요. 우리는 책을 사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순 씨가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5월에는 봄꽃 축제에 갔습니다. 6월에는 서울숲을 산책했습니다. 7월에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영화관이었습니다. 8월에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 정순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1주년 기념으로 뭐 할까요? 그 벤치로 갈까요? 처음 만났던 곳.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은빛 요양원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 벤치, 햇빛이 머무는 그 자리. 여기서 처음 만났죠. 네. 1년 전에.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영수 씨, 후회 안 하세요? 뭐요? 저 만난 거요. 자식들이랑 갈등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저는 정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정순 씨는요? 저도요. 단 한 번도.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요.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요. 죽어서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행복이, 평화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행복을 느끼는데 적절한 때가 있나요? 인생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70이 넘어서 사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봤고, 자식들은 걱정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완전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는 그저 시간의 흔적일 뿐 우리의 감정까지 늙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 혹시 당신도 포기하고 있나요? 나이가 많아서, 때가 늦어서, 주변 눈치가 보여서.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당신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설득해야 하고,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두려움과도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있는 행복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정순 씨와 저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사랑,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정순 씨를 만나러 갑니다. 오후 4시 햇빛이 머무는 그 벤치에서. 그리고 손을 잡고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 없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